2025년 8월 27일 수요일 밤 18시 47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떠난 일본항공 직항편이 태평양 상공 22,000m를 날고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탄 미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 38명 중 누구도 자신들이 사흘 뒤 한국의 한 평범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시판을 든 채 울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동부가 저녁에 시속 120km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표시였죠. 도쿄 나리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후쿠오카, 그리고 상하이, 푸둔과 베이징, 서우두까지 활주로 11개가 한꺼번에 닫혔습니다. 그 시각 동부가 상공에는 갈 곳을 잃은 여객기 27대가 같은 고도에서 빙글빙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매분마다 한 칸씩 떨어졌고 그중 5대는 이미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단 한 곳의 공항만이 응답했습니다. 활주로 2개를 모두 열어둔 채 폭우 속에서 손짓하던 그 공항,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본 비행기는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인천 어프로치 측에서 착륙 허가를 내렸고 활주로 양옆에 비상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기장의 음성이 흐르는 동안 보스턴 명문 사립학교 인솔단장 캐서린 마샬은 창밖으로 빗줄기 사이에 켜진 인천공항의 활주로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의 12년 교직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흘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에서 평생 학교 점심을 거부해온 16세 부유층 학생이 한국의 한 중학교 시판 앞에서 손을 떨었을까요? 1년에 7천만 원짜리 사립학교 학생들이 단가 4,500원짜리 한국 무상급식을 보고 왜 통곡했을까요? 그리고 왜 귀국 일주일 뒤 미국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야겠다는 글이 폭주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가에 대한 50년의 기록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마샬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의 한 사립학교에서 12년째 사회과 교사로 일하고 있죠. 학교 이름을 들으면 미국 동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곳이지만 여기서는 그저 보스턴의 명문 사립학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한 명당 1년 학비가 7천만 원, 기숙사비와 활동비까지 더하면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학교. 학생의 80%가 헤지펀드 매니저, 외과 전문의, 로펌 파트너의 자녀들입니다. 나머지 20%는 풀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초엘리트 영재들이고요. 저는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14층, 통유리 너머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자리였죠. 연봉이 30만 달러를 넘어갔지만 어느 날 새벽 3시에 사무실에서 라면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숫자만 만지다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으로 옮겼고 석사를 마친 뒤 이 학교로 왔습니다. 저는 깐깐한 사람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학생 평가도, 교과과정 개편도, 심지어 동료 교사의 수업 평가까지 전부 엑셀 시트로 정리해서 분석하는 타입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월스트리트 출신답다고 농담하지만 저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제가 매년 8월 말이면 학생 38명을 데리고 글로벌 교육 탐방을 떠납니다. 학교에서 12년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인솔단장은 5년째 제가 맡고 있죠. 작년에는 핀란드 헬싱키, 재작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그리고 올해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탐방 일정을 짤 때 제가 만든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습니다. 1순위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부설학교, 2순위는 영국의 이튼 럭비 같은 퍼블릭 스쿨, 3순위는 핀란드의 공교육 모델, 4순위는 일본 싱가포르의 정밀한 학습관리 시스템. 그게 제가 정의하는 선진교육의 사축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냐고요? 그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 줄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한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시스템은 아시아식 주입식일 것이라는 한 줄짜리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12시간씩 학원에서 시험 문제만 푸는 나라, 자살률이 높고 입시 압박이 심한 나라. 그게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정보였죠. 출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교무실에서 부인솔 동료인 노버트 첸과 함께 마지막 일정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버트는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스탠퍼드에서 비교 문화를 전공한 4년차 교사입니다. 저보다 8살 어리고 훨씬 개방적이지만 그도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캐서린, 도쿄에서 일주일 보내고 마지막 날 인천에서 환승 7시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저는 일정표를 보면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공항 근처 한 바퀴 돌고 사진이나 한 컷씩 찍자. 학생들한테 다양한 나라 도장 찍어줘야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로버트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긴 한국이 메인은 아니니까요. 그게 우리 둘의 합의된 인식이었어요. 한국은 메인이 아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다. 12년 차 교사인 저도 4년 차 교사인 로버트도 그리고 학생 38명 누구도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대표는 아바 휘트모어라는 16세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스턴의 한 투자은행 임원이고 어머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마취과 의사. 아바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비건이자 영양 강박이 있어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거의 안 먹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아침마다 유기농 도시락을 싸주거나 학교 옆 유기농 카페에서 하루 28달러짜리 점심을 따로 사 먹었죠. 우리 학교 학생 식당 점심값이 별도로 한 끼 18달러인데 아바는 거기에 추가로 10달러를 더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 아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행 비행기표 사진을 올렸습니다. 캡션은 도쿄가 아니면 의미 없다 였어요. 댓글에는 학교 친구들이 줄줄이 도쿄에서 만나자고 답을 달았고요. 누군가가 인천에서 환승 있다며? 라고 묻자 아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환승은 사진 한 장 찍으며 끝나는 거잖아.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16세 부유층 여학생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죠. 출국 전날 밤 저는 보스턴 비코닐의 제 아파트에서 캐리어를 싸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일주일 머물 분량의 정장과 비즈니스 캐주얼. 한국에서 입을 옷은 따로 챙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공항에서 사진 한 컷 찍을 거니까. 비행기에서 입은 옷 그대로 인천공항을 잠깐 둘러보고 다음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캐리어를 들고 우버를 불렀습니다. 로건 국제공항까지는 차로 25분. 학생들과는 5시 30분에 출국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도착하자 학생 38명과 로버트 그리고 학부모 일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비상금이 들어있었고 대부분이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였습니다. 도쿄에서 갖고 싶은 거 사고 부족하면 카드 써 라는 메모와 함께요. 아바의 아버지도 와 있었습니다. 아바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한마디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사진만 찍고 빨리 나와. 거기 음식 못 먹잖아 너. 아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고 짜고 아바 같은 비건한테는 맞지 않을 거라고. 그 정도 인식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정보 수준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학생들이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 국기 모양 마스크를 쓰고 도쿄에서 만나자는 편말을 든 채로 그 사진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낼 시간은 환승 7시간이 전부였고 그 7시간 동안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끝날 일정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간 건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보스턴의 새벽 공기를 가르고 태평양 상공으로 향하는 그 순간 저는 아이패드를 꺼내 도쿄 일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와세다대 부설고등학교 방문, 우에노 박물관, 아키하바라 로봇 연구소, 도쿄대 캠퍼스 투어. 일정표 마지막 줄에 8월 30일 인천 환승 7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7글자가 그날 저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로버트가 헤드폰을 끼고 일본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노트북을 펴고 도쿄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한국 정보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8명 전원이 한국에 대한 검색 한 번 없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5시간 뒤 그 비행기가 도쿄가 아니라 인천으로 향하게 될 줄을. 그리고 그 사흘이 끝났을 때 제 노트북 안의 일정표가 송두리째 다시 쓰여 있을 줄을. 12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선진 교육의 사축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통째로 흔들리게 될 줄을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며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평온했고 학생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평온이 깨지기까지 정확히 5시간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횡단한 지 5시간 40분이 지난 그 시각. 기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8월 28일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좌석에 기대어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비행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위아래로 좌우로 마치 깊은 바다 위에서 작은 배가 흔들리듯이. 좌석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옆자리 로버트도 헤드폰을 벗었고 통로 건너편의 아바도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는 현재 일본 도쿄 동쪽 약 400km 해상을 비행 중입니다.
동부가 전역에 발달한 거대한 저기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도쿄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이 모두 활주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이 술렁했습니다. 일본인 승객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일본 항공청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화면을 본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었는지 옆에 있던 한국인 승객에게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인 승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좌석 모니터를 항공편 추적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동부가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빽빽하게 떠 있었습니다. 한 점이 갈 곳을 잃고 선회하는 항공기였어요. 저는 그 점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22, 23, 24, 27개. 동부가 상공에 27대의 여객기가 같은 고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 사이 두 번째 방송이 흘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에 이어 오사카 간사이, 후쿠오카까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이 푸동, 상하이 홍차오, 베이징 서우두, 베이징 다싱, 텐진, 다렌, 그리고 칭다오 공항까지 모두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북아 지역 11개 국제공항이 동시에 활주로를 닫은 상태입니다. 객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1개 공항, 일본 4개, 중국 6개, 그리고 어디 한 곳이 더 있을 텐데 기장은 그 한 곳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어요. 학생들 사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토하기 시작했고 2명의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바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기내 와이파이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흔들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좌석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떠있는 연료 게이지가 보였습니다. 잔여 비행 가능 시간 1시간 17분. 도쿄에서 해양에도 1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거리에 다른 큰 공항은 없었어요. 칭다오도 닫혔고 상하이도 닫혔습니다. 그때 좌석 모니터 한쪽 구석에 동북아 지도 위에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서쪽 해안, 인천. 그 점만이 초록색으로 켜져 있었어요. 빨갛게 닫힌 11개 공항 사이에서 오직 한 곳만이 초록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객실 너머에서 일본인 부기장의 다급한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기내 방송이 흘렀어요. 승객 여러분, 본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인천 어프로치 측에서 우선 착륙 허가를 내렸으며 인천공항은 활주로 4개를 모두 열어둔 상태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약 53분 후이며 인천공항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여 우리 비행기를 포함한 동북아 회항 항공기 27대 전부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객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에 다른 승객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일본인 노부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자석 모니터를 다시 보았어요. 인천공항의 초록점 위로 빨간 점 27개가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점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로버트가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인천공항이 활주로 4개를 다 열어줬다는 게 말이 돼요? 27대를 한꺼번에 받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공항인 뉴욕 JFK 공항도 활주로가 4개입니다. 그 활주로 4개를 포구 속에서 동시에 운영하면서 회항 항공기 27대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제야 인천이라는 공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년 세계 공항 평가에서 1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한반도 서해안에 가까워지자 흔들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속 100km를 넘는 바람이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어요. 학생 몇 명이 다시 울기 시작했고 객실 승무원들이 통로를 오가며 진정을 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가 가로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를 처음 봤어요. 미국 동부의 허리케인 때 봤던 비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누가 위에서 거대한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한 비였습니다. 그때 활주로 등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빗줄기 속에서 노란 점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불을 보면서 안도와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폭우 속에서 저 등불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있을까? 시야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어떻게 27대를 차례로 받아낼 수 있을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은 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21분이었습니다. 바퀴가 콘크리트에 닿는 그 진동이 객실 안을 퍼지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승객 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38명의 학생들도 박수를 쳤어요. 아바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빠져나갈 때 저는 창밖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활주로 양옆을 따라 노란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로. 구급차, 소방차, 공항 보안 차량, 견인 차량,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특수 차량들. 폭우 속에서 그 차량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 비행기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시간으로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 27분. 활주로 진입에서 게이트까지 정확히 6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연결되자마자 기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흘렀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폭우로 인한 회항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인천공항 측에서 모든 회항 승객을 위한 임시 휴게 공간과 식사, 그리고 호텔 안내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인천공항 자원봉사자들이 다국어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보았어요. 착륙부터 안내방송까지 정확히 9분. 9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1개 공항이 닫힌 폭우 속에서 27대의 항공기를 받고 각 항공기마다 게이트를 배정하고 다국어 안내까지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9분. 게이트로 내려가는 길에 저는 동료 로버트와 짧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로버트, 보스턴에서 폭설 안 보도면 로건 공항이 며칠씩 마비되잖아. 그렇죠. 작년 1월에 폭설 때 36시간 동안 단 한 대도 안 떴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36시간과 이 9분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제 안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리자 인천공항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마른 수건, 그리고 작은 담요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주었어요. 미소를 띤 채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그리고 짧은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보리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뜨거워요. 진짜로 따뜻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그 학생이 놀란 건 보리차가 단순히 뜨겁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벽 3시 30분에 누군가가 27대 분량의 보리차를 미리 끓여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매뉴얼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새벽 3시에 누군가가 보리차를 끓이고 있는 그 행동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게 인천공항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와 학생 38명은 인천공항이 마련해준 임시 휴게실에서 2시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한 오전 6시,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어요. 그 이메일이 그 사흘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시작시킨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의 발신인은 한국관광공사 국제교류본부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해양 학생단을 위한 사흘 일정 제한. 새벽 3시 21분에 우리가 착륙했고 이메일이 도착한 시각이 새벽 5시 48분.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에 내린 지 2시간 반 만에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이 우리 학생단의 명단과 인솔자 정보를 파악하고 사흘 동안의 임시 일정까지 만들어서 영문 이메일로 보낸 거였습니다. 이메일에는 3가지 옵션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인천공항 인근 호텔에서 사흘 동안 휴식. 둘째, 서울 시내 관광. 셋째, 인천 송도의 한 공립중학교 자매결연 견학 및 한국가정 홈스테이. 비용은 한국관광공사 비상지원 예산에서 전액 처리,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옵션에 마음이 갔어요. 호텔에서 사흘 푹 쉬다가 비행기 떠나면 도쿄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2시간을 못 자고 너무 흥분한 상태였어요. 호텔에 가둬두는 것도 부담이었죠. 두 번째 옵션도 그랬어요. 서울 시내는 폭우로 일부 도로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옵션이 남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 옵션이 가장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립중학교 견학이라니. 학생들은 미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은 1년에 7천만 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의 평범한 공립중학교를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학생들이 호텔에 갇혀 있으면 부모들한테 항의 전화 폭주할 거예요. 차라리 학교 견학이 안전해요. 우리 학교 학부모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죠? 글로벌 경험이잖아요. 저는 마지못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낸 지 정확히 17분 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다시 메일이 왔어요. 차량 2대 배차 완료. 학교 측 환영 준비 완료. 영어 가능한 한국인 교사 3명 배정 완료. 인솔자용 한국 교육 시스템 영문 브리핑 자료 첨부. 업로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 교육제도의 역사, 무상급식 시행 연표, 학교 급식법 요약본까지 28쪽짜리 영문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매뉴얼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우리가 학교에 도착한 건 폭우가 잦아든 8월 28일 오전 10시 22분. 인천 송도의 한 공립중학교 앞이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송도 제1중학교라고 했어요. 학생 수 950명, 학급당 평균 28명, 교사 67명. 학교 정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학교 건물이 미국의 평범한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4층짜리 깔끔한 건물에 잘 정리된 화단,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천연잔디였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었고 농구 코트가 2개, 배구 코트가 1개. 우리 학생 한 명이 운동장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게 공립학교라고요? 우리 학교보다 운동장이 좋은데요? 학생 대표 아바도 운동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인조 잔디인데 여기는 진짜 잔디예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정문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50대 후반의 여성 교장이었고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교 안내를 위해 영어교사 2분과 영양교사 1분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어요. 영양교사의 이름이 김지영. 14년차 영양교사로 그날 처음 만난 그분이 사흘 뒤 제 인생을 가장 흔들어 놓는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단지 영양사가 학교 안내에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학교를 둘러보는 첫 코스가 음악실이었습니다. 음악실 안에는 그랜드 피아노 1대, 디지털 피아노 2대, 그리고 학급 전체가 한꺼번에 합주할 수 있는 악기 세트가 갖춰져 있었어요. 바이올린 15대, 첼로 5대, 플루트 8대, 클라리넷 6대. 학생 한 명이 첼로를 들어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첼로예요. 학교 거예요? 영어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학교 거예요.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다 같이 연주합니다. 악기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빌려줘요. 우리 학교 음악실에 있는 첼로는 학교가 산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기 돈으로 첼로를 사서 들고 옵니다. 첼로 한 대 가격이 미국에서 보통 학생용도 3,000달러. 학교에서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다음 코스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선 순간 우리 학생들이 멈춰 섰어요. 4층 건물 한 층 전체가 도서관이었습니다. 책장이 끝없이 이어졌고 좌석마다 콘센트와 독서 등이 갖춰져 있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신간도서 코너였고 다른 한쪽에는 어학용 컴퓨터 30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보유 도서 수가 48,000권이고 매년 신간도서를 1,000권씩 추가합니다. 학생들이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방학 때도 도서관은 매일 열어요. 영어 교사가 설명할 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료로요? 학생증 보여주면 돈 안 내요? 영어 교사는 잠시 학생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답했어요. 네. 학생증만 보여주면 한 번에 5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원체료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우리 학교와의 첫 번째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도 책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학교 학비가 1년에 7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학비 안에 도서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 공립학교 학생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나와 보건실로 이동했어요. 보건실 안에는 침대 4개, 간단한 진료대, 그리고 약품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보건교사가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보건교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학생들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대부분은 학교 간호사가 학군 단위로 1명,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사립학교는 간호사가 상주하지만 그건 학비를 7천만 원씩 내기 때문입니다. 학생 한 명이 보건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머리 아프면 약 받을 수 있어요? 보건교사가 답했어요. 네, 두통약은 보건실에서 무상으로 드려요. 처방전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일반 약이라서요. 그 답을 들은 학생이 옆에 있던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신청서 같은 거 안 써? 한국 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신청서? 그냥 가서 머리 아프다고 하면 줘. 안 아프면 안 주고. 미국에서는 학교 보건실에서 두통약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부모 동의서를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하고 알레르기 여부, 복용약물 이력까지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간호사가 학교에 없는 날에는 약을 줄 수 없어요. 보건교사가 매일 학교에 있고 두통약 하나를 학생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미국 학생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보건실에 나와서 우리는 4층 과학실로 이동했어요. 과학실에는 학생 2명당 한 세트씩 실험도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미경, 비커, 시험관, 그리고 디지털 측정기. 미국 공립학교는 실험도구가 부족해서 한 세트를 학생 6명이 돌려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사립학교는 2명당 한 세트지만 그건 학비 덕분이고요. 전학을 마치고 학교 강당에서 한국 학생들과 짧은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한국 학생 한 명이 영어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점심을 같이 드시게 됩니다. 한국 학교 급식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시계를 보았어요. 12시 5분.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 1층 급식실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미국 학교 식당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 치즈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밥과 국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야채를 볶는 고소한 냄새. 학생 아바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냄새 뭐예요? 음식 냄새인데 우리 학교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저도 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950명에게 점심을 차리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미국 학교 식당에서 풍기는 그 누런 기름 냄새가 없었어요. 급식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사흘 동안의 모든 균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침묵으로.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학교 식당 맞아요? 급식실 문이 열린 순간 제가 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역 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호텔 뷔페장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천장에 설치된 환기시설은 음식 냄새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만들었고 식탁 위에는 한 점의 얼룩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는 동선이 바닥에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식판 반납구는 자동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학교 식당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학생 38명이 한국 학생들 사이에 섞여 줄을 섰어요. 줄 맨 앞에서 식판을 받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판 위에 놓인 음식이 그들이 평생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구성이었거든요. 퉁미밥 한 공기,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메인 요리로 닭갈비, 그리고 콩나물 무침, 단호박 샐러드, 김치, 마지막으로 후식, 요거트 한 컵. 한 끼에 7가지가 식판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바가 식판을 받아들고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어요. 아바는 비건이라서 그동안 우리 학교 식당에서 거의 점심을 먹지 않던 학생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유기농 도시락을 따로 싸주거나 학교 옆 카페에서 28달러짜리 점심을 따로 사 먹곤 했죠. 그런 아바가 식판을 든 채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 학생이 그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미역국이 식으면 맛없어요. 아바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한 모금을 입에 넣은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언가 충격을 받은 표정.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떴고 어느새 미역국을 거의 다 비웠어요. 그 다음 콩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집었고 단호박 샐러드를 한 입 떠넣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아바의 식판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1년 동안 점심을 거의 안 먹던 아바가 한국의 한 공립중학교 급식실에서 식판을 깨끗이 비웠어요. 그녀가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고 나서 옆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우리 점심값 안 냈잖아. 우리만 무료로 먹는 거야? 한국 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도 무료야.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심이 다 무상이야. 12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 먹어. 아바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한국 학생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부모님도 안 내. 세금에서 나오는 거래. 아바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손은 식판 위에 올려놓은 채 그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옆자리의 다른 학생이 아바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바, 괜찮아? 아바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두 눈이 빨갰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학교 점심을 안 먹어. 학교 음식이 무서워서. 엄마가 도시락 싸주거나 카페에서 사 먹어. 하루에 28달러야.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매일 학교에서 이런 점심을 무료로 먹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우는 게 신호가 된 것처럼 우리 학생 몇 명이 차례로 식판을 든 채 멈춰섰어요. 그들이 받은 것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그 식판 한 잔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교사 김지영을 찾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뒤 그녀와 영양실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1시 35분, 영양실. 사평남짓한 그 작은 공간에
김지영 영양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 950명의 식단 계획표와 알레르기 학생 명단, 그리고 분기별 위생점검 결과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영어 교사가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김 선생님, 한 끼 단가가 얼마예요? 한 끼 1인당 4,5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요? 미국 돈으로는 약 3달러 30센트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3달러 30센트.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의 1일 점심값 28달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단가에 뭐가 포함되나요? 식재료비, 조리인건비, 위생관리비, 검수비, 그리고 영양교사인 제 인건비 일부까지요.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한 명 1일 점심값 28달러는 식재료비와 외주업체 운영비만 포함된 금액이에요. 영양사 인건비도 그 안에였고 위생점검비도 학교별도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4,500원짜리 급식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학생들 알레르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학교에 알레르기 학생이 23명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9명, 유제품 알레르기 6명, 갑각류 알레르기 5명, 그리고 글루텐 알레르기 3명이에요. 23명. 각자에게 매일 다른 식단을 따로 짭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저는 김 선생님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14년차 영양교사. 학생 950명의 식단을 매일 짜고 23명의 알레르기 학생 메뉴를 따로 관리하는 사람. 우리 학교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외주 케이터링 업체가 메뉴를 정하고 학생의 알레르기가 있으면 부모가 따로 도시락을 챙겨와야 해요. 학비 7천만 원짜리 학교에서요. 위생점검은 얼마나 자주 받으세요? 분기별로 받습니다. 1년에 4번이요. 식약처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나와서 식재료 검수, 조리 과정, 보관 상태, 직원 위생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따로 와서 또 점검해요. 1년에 평균 6번에서 8번 정도 외부 점검을 받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면서 미국 공립학교 평균 점검 횟수를 떠올렸어요. 미국 공립학교 위생점검은 평균 1년에 1번에서 2번입니다. 어떤 학교는 2년에 1번만 받는 곳도 있어요. 한국의 6번에서 8번이라는 숫자가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영양교사 자격은 어떻게 따세요? 한국에서 영양교사가 되려면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영양학과를 나와야 하고 임용고시는 일반 교사 시험과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임용되면 학생들 식단부터 영양교육 수업까지 다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학생들에게 영양교육 수업을 직접 해요. 저는 그 답을 듣고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가 단순히 메뉴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정식 교사라는 사실.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양교육 수업까지 직접 한다는 사실. 그게 우리 학교에는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 선생님이 저에게 한국 학교급식의 역사를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구호단체에서 보낸 우유죽과 옥수수빵으로 점심을 때웠다는 이야기. 1980년대에 학교 도시락이 일반화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2010년대 초반에 무상급식 논쟁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2021년에 마침내 전국 초중고가 100%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 한국이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우유를 받아 먹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먹어요. 한국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결과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등이 의자에 닿는 감각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5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미국에서 봤던 나라에서 미국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공립학교 무상급식 대상 학생 비율이 약 70%. 코로나 종료 후 다시 유료로 전환한 학교도 많아요. 한국의 100%라는 숫자가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영양실을 나와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교실을 방문했어요. 5교시 자유시간이었고 우리 학생들이 한국 동급생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보건실에서 두통약을 받아든 아바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 작은 알약 2알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건실 가서 머리 아프다고 했더니 그냥 약 줬어요. 신청서도 부모 동의서도 없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 중에 줄리아라고 부모님이 보험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줄리아 엄마가 작년에 우리 학교 양호실에서 두통약 하나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험 없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신청서 못 썼어요. 그래서 줄리아 엄마가 그날 약 못 받고 학교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줘요. 점심도, 약도, 책도, 첼로까지.
아바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학생들에게 사회과를 가르치면서 제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 16세 학생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 약속이 그 사회의 진짜 수준이 아닌가? 그때 로버트가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가 제 옆에 도착하더니 한국 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영어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캐서린, 저 방금 한국 학생한테 우리 학교 학비 얘기했어요. 1년에 7천만 원이라고요? 그 학생이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저는 로버트를 쳐다봤어요.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 다 내고 받는 게 우리가 무료로 받는 거랑 비슷한 거면 미국 부모님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로버트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우리 학교 학비가 1년에 7천만 원인데 여기 학생들이 받는 게 우리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부모한테 뭘 받은 거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복도 창밖으로 한국 학생들이 자유시간에 도서관과 운동장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받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무료 점심, 무료 보건진료, 무료 도서관, 무료 학기 대여, 무료 방과 후 학습실, 무료 교과서, 무료 우유급식. 그 모든 것을 한국 학생들은 12년 동안 매일 받고 있었어요. 한 푼도 내지 않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미국 부모들이 1년에 7천만 원을 내는 이유는 그 돈을 안 내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그런 돈을 한 푼도 안 내고도 자기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받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한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한국 무상급식 시행연표. 그 검색 결과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시각이 오후 7시 12분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비즈니스 호텔, 한국관광공사가 잡아준 임시 숙소였어요. 저는 학생들을 식당으로 보내고 혼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저녁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점심에 받았던 그 시판 한 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아바의 떨리던 손과 로버트의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5년, 교직에서 12년.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학부모 면담에서도 손이 떨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 평범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본 식판 한 장 때문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 무상급식 시행연표를 영어로 입력했어요. 한국 정부 홈페이지의 영문 자료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 구호단체가 한국 학생들에게 옥수수 가루와 분유를 보냈습니다. 미국 학생이었던 저의 할머니 세대가 자기 학교에서 모은 동전으로 보낸 옥수수 가루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그 가루로 죽을 끓여서 점심을 때웠습니다. 자료에는 그 시절 흑백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깡마른 한국 아이들이 양은 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는 사진. 그 그릇에 담긴 묽은 죽 한 그릇이 그 아이들의 점심 전부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학교 우유급식을 시작했어요. 학생 전체가 아니라 영양결핍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우유 한 팩씩 주는 제도였습니다. 1987년 학교 급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학교에서 직접 점심을 차리는 직영급식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멈춰섰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 사회 전체가 그 문제로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은 무상급식이 사회의 약속이라고 했고 한쪽은 재정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논쟁이 시장 한 명을 사퇴시킬 만큼 격렬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1년 한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연표를 다 읽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러고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갔어요. 옥수수죽을 받아먹던 1953년의 한국 아이들과 닭갈비와 단호박 샐러드가 담긴 시판을 받는 2025년의 한국 아이들. 그 두 장의 사진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 어른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거였어요. 김 영양교사가 그날 오후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결과예요. 저는 천잠을 보면서 미국을 생각했어요. 미국은 한국에 우유와 옥수수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1953년, 그 시절에는 미국이 부유했고 한국은 빈곤국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지금 미국 공립학교의 30%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점심이라는 게 비닐 포장된 가공식품 한 봉지일 때가 많아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학교는 학교 급식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점심을 주지 못해 학부모들이 항의한 사례가 작년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가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한국은 결정했어요. 어떤 집 아이든 점심만큼은 똑같이 먹어야 한다고. 그 결정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호텔 창밖으로 인천 송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도시는 거리마다 등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 한 채에도 야간 자습 학생들을 위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학교가 우리가 그날 방문했던 송도 제일중학교인지 다른 학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학교든 그 안에서 한국 학생들이 무상으로 받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월 29일 오전 9시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날은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다음날 새벽 도쿄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학교에 도착하니 한국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38명도 강당에 들어갔어요. 양쪽 학생들이 마주보고 섰을 때 한국 학생 대표가 영어로 짧은 송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 950명이 우리 학생들에게 손수 만든 작은 선물을 하나씩 건넸어요. 한국 전통 매듭 장식, 한지로 만든 책갈피, 작은 손편지 한 통씩. 구직 50명이 38명에게 각자 하나씩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아바가 자기 선물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손으로 직접 매듭을 만든 노란 장식과 영어로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우리 학교가 좋았다면 좋겠어. 너희 학교도 멀리서지만 응원할게. 아바가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한국 학생들을 향해 한마디 했어요. 학생 38명 전체를 대표하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 점심을 안 먹어요. 학교 음식이 무서워서요. 비건이라서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 이런 밥을 무료로 먹어요. 우리 부모님은 1년에 7천만 원을 학교에 내는데 이 학교 부모님은 한 푼도 안 내요.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학교가 학생한테 무엇을 줘야 하는지 한국에서 배웠다고요. 아바의 두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그 침묵 속에서 김지영 영양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인솔자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만든 성별 선물이에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통역 도와주세요. 영어 교사가 그녀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에 머무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급식 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우리 한국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가난해서 미국에서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학교에서 우유 한 모금이 그날의 유일한 단백질이었어요. 김 영양교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한테 절대로 그런 점심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급식은 한 끼가 아니에요. 어떤 집 아이든 점심만큼은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미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 점심을 보고 온 게 우리 점심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미국 사회가 그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김 영양교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12년 교직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 미국 사회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있긴 한 건가? 저는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잡고 김 영양교사에게 짧게 답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안 한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김 영양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그날 그 순간 제 손이 그녀의 손보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가르쳐온 사회과의 모든 페이지가 그 짧은 손의 온도 차이 앞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송별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강당을 빠져나가는 사이 저는 영양실에 잠깐 들러서 김 영양교사에게 손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호태 종이에 영어로 짧게 적은 편지였어요. 김지영 선생님께 사흘 동안 저희 학생들이 받은 것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학생 38명이 평생 잊지 못할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이 사흘의 이야기를 학부모 700명 앞에서 말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50년 전 한국에 우유를 보냈을 때 그 우유가 이런 시판으로 돌아올 줄 누구도 몰랐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겁니다. 그때는 데리고 오지 않고 제가 배우러 오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영양실 책상 위에 두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학교 정문을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자유시간에 잔디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미국 아이들 중 상당수는 평생 누리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차이가 부의 차이가 아니라 약속의 차이라는 사실을.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정이 끝난 학생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웃었을 텐데 그날은 다들 창밖만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바는 자기가 받은 한국 학생의 손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을 각자 방으로 보내고 저와 로버트는 호텔 카페에 앉았어요. 로버트가 커피잔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우리 미국 돌아가서 학부모 보고회 해야 하잖아요. 매년 했던 그 형식 그대로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한국 이야기를 빼지 않을 거고 한국 학교 시판 사진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넣을 거야. 로버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부모들 반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 중에 사회 시스템 비판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알아. 그런데 안 할 수 없어. 학생들이 본 걸 학부모들도 봐야 해. 안 보여주면 그게 더 큰 거짓말이야.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호텔 창밖으로 한국 송도의 저녁이 천천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스턴 강당에서 학부모 700명 앞에 설 그 순간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2장의 점심 사진. 한쪽은 미국 사립학교의 28달러짜리 셀프바 점심, 한쪽은 한국 공립학교의 4,500원짜리 무상급식. 그 2장의 사진 사이에 제가 할 한마디가 무엇이어야 할지 그때부터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것은 9월 1일 저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쿄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어요. 학생 38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누구도 도쿄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이 도쿄 일정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노건 공항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이 게이트 앞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바의 부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바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더니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한참 동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가벼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바가 무엇을 보고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부모에게 말할 일이었으니까요. 귀국 다음 날 아침 아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실 사진과 자기가 받은 식판 사진을 나란히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캡션은 짧았습니다. 내가 평생 받지 못한 점심을 한국 친구들은 매일 받고 있었다. 그 게시물이 24시간 만에 미국 학부모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보스턴의 한 사립학교 학부모 단톡방에 공유되었고 그 단톡방에서 다시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학부모 그룹으로 번졌어요. 일주일 뒤 보스턴 글로브가 짧은 기사를 실었고 그 다음 주에 뉴욕타임스 교육 섹션과 NPR 라디오가 차례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야 하나라는 글이 주르리였어요. 귀국 2주 뒤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9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평소 150명 정도 오는 보고회에 그날은 7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강당 의자가 모자라서 뒤쪽에 서서 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감각을 느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12년 교직에서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차가움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쿄 해양 사태부터 인천공항 구분, 송도 제1중학교 견학, 그리고 김지영 영양교사 인터뷰까지 차례로 이야기했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칠 분위기도, 누군가 질문을 던질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단지 침묵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받아 적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장의 점심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이 평소 점심으로 먹는 28달러짜리 셀프바 사진,
그리고 한국 송도 제일중학교 학생이 그날 받은 4,500원짜리 무상급식 시판 사진.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 한 끼 시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비싸게 받지만 더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부의 차이가 아니라 한 사회가 자기 아이들에게 한 약속의 차이였습니다. 700명이 침묵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작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당 뒤쪽에 서 있던 아바의 아버지가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눈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 보고회는 박수 없이 끝났어요. 박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박수를 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700명이 자기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석 달이 지난 12월의 어느 금요일, 저는 학교 교무실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항공우편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김지영 영양교사.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송도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편지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설인 선생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국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날 강당에서 한 약속, 우리가 매일 지키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우리 학교에 꼭 다시 들러주세요. 그때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한 분 점심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은 미국에서 온 손님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2월에 그 눈을 보면서 저는 5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보냈던 옥수수 가루와 50년 뒤 한국이 미국 학생들에게 차려준 식판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요. 받았던 나라가 베푸는 나라가 되었고 보냈던 나라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세대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난주 저는 학교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 회비에서 일부를 떼어 보스턴 외곽의 한 공립학교 학생급식을 후원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서 본 약속을 미국에서도 작게나마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아바의 아버지가 이사회 의장이었고 그분이 회의에서 짧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본 것을 우리 학교가 미국에서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단순한 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한국은 자기 아이들에게 약속을 한 나라이고 그 약속을 50년 동안 지킨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에요. 거대한 무기 수출이나 반도체 점유율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약속 하나가 매일 4,500원짜리 식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